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립 바란티니 감독이 연출한 4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과 함께합니다. 13세 소년 제이미가 같은 반 여학생 케이티의 살해 용의자로 붙잡힙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담당 형사와 특수기동대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제이미의 집을 급습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제이미의 부모와 누나까지 가족 모두의 평화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죠. 그중 가장 겁을 먹은 이는 단연 제이미입니다. 아직 어린이 티를 온전히 벗지 못한 듯한 방의 풍경. 우주를 배경으로 한 벽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꼼짝없이 붙들린 소년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바지에 그대로 소변을 볼 정도로 얼어붙죠. 제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티를 벗지 못한 앳된 용의자의 항변이 간신히 새어나오고 부모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연행은 가차없이 진행됩니다. 카메라는 집에서 끌려 나온 제이미가 수송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연행되는 제이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따라갑니다. 화면에는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미성년자 용의자가 거치는 과정들이 차례로 등장하죠.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과정에 누가 동석하는지, 혈액 샘플 채취를 비롯해 어떤 신체 검사와 조사를 받는지 등이 순차적으로 설명됩니다. 뒤따라온 가족들에게는 탄식과 눈물, 그리고 속절없이 긴 기다림만이 주어지죠. 그중 보호자 자격으로 이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아버지 에디에게는 아들의 심리뿐 아니라 형사의 동태 역시 기민하게 살펴야 하는 이중의 과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곧 아들 제이미와 동석한 신문실에서 경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를 보게 됩니다.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서 녹화된 CCTV 화면. 그 안에서 아들의 모습을 목격한 에디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소리 없는 비명과 절규만이 에디에게 유일하게 허락됩니다. 소년의 시간은 살인 여부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누명을 쓴 어린 용의자와 가족이 억울함을 견디며 법정에서 끝내 무죄를 선고받는 결말까지의 흐름이 쉽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상상은 이 작품이 품은 진짜 얼굴에 비하면 순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소년의 시간은 법정 장면과 사건의 구체적 판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지닌 범죄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에 있습니다. 소년은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하도록 그를 추동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작품의 방향은 그 이유를 면밀하게 탐구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는 아버지 에디를 연기한 중견 배우 스티븐 그레이엄이 있습니다. 그는 고국인 영국에서 10대 소년들이 또래 소녀들을 대상으로 치명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받은 충격뿐 아니라 동시대 기성세대로서 느낀 문제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여러 차례 드라마 작업을 함께했던 작가 잭손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영화 원더, 드라마 스킨스 등 좋은 작품의 각본을 여러 쓴 작가죠. 이들은 남성 청소년의 폭력 범죄를 탐구하는 시리즈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부모에게 향하는 구성만큼은 지향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학대를 경험했거나 가정 내 부모의 불화, 혹은 경제적 문제 등을 겪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한 겁니다. 게다가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 안에서도 행동과 성향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미뿐 아니라 누나의 캐릭터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의 시간이 들여다보는 풍경의 맥락은 정교합니다. 온라인까지 이어지는 학교 폭력,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는 공교육,
어른들은 이해 못하는 소셜미디어의 언어들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탄생한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10대들의 생각은 조용히 곪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은 인셀입니다. Involuntary Celibate, 즉 비자발적 금욕을 뜻하는 단어의 약자죠. 이는 연애 대상 혹은 성적 파트너를 만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남성 이성애자 집단을 뜻합니다. 제이미와 또래 아이들은 이 개념을 이성적 매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사용하곤 했죠. 애정관계를 갈망하다가 결국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성적 대상화, 극단적 여성 혐오를 서슴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들의 급진화는 빠르게 이뤄집니다. 인셀 현상이 소년의 유일한 범행 동기라고 볼 순 없지만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문화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유약하고 어린 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자기 방과 학교 교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문화에 급진적으로 젖어버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청소년이 또래를 흉기로 살해한 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240%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 혐오, 인종차별 등을 서슴없이 하며 극단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던 인플루언서인 앤드류 테이트 같은 문제적 인물의 등장도 한몫했죠. 다만 이 시리즈가 들여다보고자 했던 세계가 단지 개인의 성향과 변화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제 애덜리선스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뜻하는 단어인 퓨버티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후자가 신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뜻한다면 전자는 신체적,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모두를 포괄합니다. 소년의 시간은 각 회마다 시공간을 조금씩 바꾸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1화는 제이미의 체포 과정, 2화는 수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담당 형사들의 상황입니다. 3화는 몇 개월 후 제이미의 심리 상담 접견을 그립니다. 4화는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른 뒤 일상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중 2화는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사들은 제이미가 다니던 학교에서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를 찾아 나서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때 형사의 아들이 스마트폰을 열어 힌트를 줍니다. 아빠는 애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 그는 피해자가 남긴 댓글의 의미와 또래 아이들이 이 폭력의 하트 이모티콘으로 동조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하트의 색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형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그제야 제이미의 소셜미디어에 달린 댓글들이 온라인 괴롭힘, 즉 사이버 불링임을 알아차립니다. 임상심리학자 브리오니와 마주한 제이미의 긴 대화를 담은 3화는 시리즈의 압권입니다. 이때 제이미가 보이는 모든 반응은 인셀의 작동 원리 그 자체죠. 상대를 혐오하지만 인정받고 나아가 사랑받고 싶은 제이미의 마음이 한껏 뒤틀린 형태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상담임을 알게 된 제이미는 심리학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날 좋아하세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 심리학자에게 제이미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성, 그것도 성인 여성을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는 데서 느끼는 쾌감을 숨기지 않는 소년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4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입니다. 부모의 관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들, 특히 내 부모가 내게 했던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잘 키워냈다는 사실을 자부하던 이들은 끝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소년의 시간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촬영입니다. 1화부터 4화까지 각각 단 한 번도 숏을 나누지 않는 원테이크로 완성됐습니다. 현장에서 나눠 찍은 뒤 편집해서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아예 촬영 자체를 원테이크로 한 겁니다. 영화 보일링 포인트에서 연출가와 배우로 만나 이 방식을 한 차례 경험했던 필립 바란티니 감독과 스티븐 그레이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캐릭터와 시청자의 실시간 반응을 일치시키기에 최적입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캐릭터와 완전히 똑같은 타임라인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감은 소년의 시간을 더욱 살아있는 드라마로 만듭니다. 이것은 편집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고름 앞에 시청자를 데려다 놓는 시도. 그 앞에서 세상이 말이 다 사라지는 듯한 분노와 아득한 공포는 번갈아 찾아옵니다. 물론 누구도 이 같은 상황을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년은 죽었고 그의 미래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 통렬한 감각은 분명 변화의 시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극중 대사처럼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했음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늘 거기에서부터 아주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이미를 연기한 2009년생 오웬 쿠퍼는 이 시리즈로 첫 연기 데뷔를 치른 신인입니다. 그는 어린이 시절과 성인 사이, 청소년기의 변덕스러운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한 연기로 시청자를 사로잡습니다.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뒤에 숨은 뒤틀린 영혼을 표현한 글을 두고 필립 바란티니 감독은 많은 베테랑 배우들이 평생 노력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을 해냈다고 평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에미상에서 그는 리미티드 시리즈, 앤솔로지 시리즈, 영화 부문을 통틀어 최우수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역대 최연소 배우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